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정치 철학을 다루는 철학이나 제도를 다루는 책으로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실 플라톤의 국가는 정치 철학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윤리 철학으로서 지어진 책이라고 해요. 이 내용이 많아서 제 이야기는 접고 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읽어드릴 그 책은 역시 유명한 이 플라톤 연구에 한 평생을 바치신 이태수 교수님의 강연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책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본으로 삼아 나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사색하면서 읽어볼 책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라톤의 국가는 타이틀이 오히려 국가라고 붙여지기보다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가? 라는 타이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형태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정의로운 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개인이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다는가?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려면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그런 개인 차원의 정의를 찾아 나가요. 쭉 이렇게 탐구하다가 그것이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국가 차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국가 차원의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되려 개인 차원의 정의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삶도 규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 이태수. 플라톤의 저서 중 국가는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제목만큼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껏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저는 도덕 철학과 정치의 문제를 연관지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읽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정치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와 같은 접근이 대중적으로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역점을 두어 여러분과 함께 플라톤의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문단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플라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자와 맹자를 빼놓고
동양 철학을 논할 수 없듯이 플라톤을 모르고서는 서양 철학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이라는 바둑의 규칙과 기본 포석, 정석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바둑을 창시한 사람이 모든 바둑에서 항상 승리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이론 또한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플라톤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의 큰 전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을 극복하는 것, 이는 플라톤의 사후부터 지금까지 서양 철학의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마 앞으로도 플라톤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도대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서양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0세까지 살았으니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셈이고요. 그의 일생은 그다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와 시칠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시실리죠. 생애 대부분을 고향 아테네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에 오늘날의 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 연구 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철학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대학 교수였던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의 나이 40대 초반이면 기원전 385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400년 전의 분이세요. 당시 명문 귀족 자제는 정치 가도에서의 출세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해요. 당시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된 이유, 그리고 플라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난 일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아무런 저술도 남긴 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델피 신전에 쓰여 있었던 말이라고 하죠. 그 경구, 그리스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경구가 지금도 새겨져 있다 하고요. 사실 그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좋아했던 말이죠.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알라는 말에 충실하게 자신을 검토해 본 결과 실은 자신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의 한 친구가 델포이의 신탁을 받으러 가서 누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신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요 라고 말했다는 그런 신탁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 이만하면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하지 않은가.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공자나 예수나 부처처럼 설법을 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특별한 가르침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론이나 설에 그의 이론, 그의 주장에 대해 묻는다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소크라테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인다면 매우 실천적인 사람이었던 거고 언행이 일치되었던 사람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 끝까지 그런 삶의 자세를 고수했던 분입니다. 저는 요사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어요. 알면 알게 될수록 그래서 소크라테스구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소크라테스와의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다면 이 애플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 사실 공부했다는 말 자체가 되게 창피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태수 교수님은 평생을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점도 못 찍고 공부했다고 표현을 하려니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70세의 나이에 당시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고 맙니다. 스승을 잃은 이 플라톤은 바로 이 사건, 즉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으며 그를 처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그리스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 당시에 쇠락해가는 그리스를, 아테네를 살릴 수 있을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를 왜 그리스가 처형을 한 건지, 그게 어떤 의미와 문제점이 있는지,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리는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청년 때부터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던 그 청년 시절부터 그에게 배웠던 시간, 그리고 이후 80세까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저술 활동을 지속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하는 정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가 왜 그런 일생을 살았는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고, 이는 곧 소크라테스의 삶을 해석하는 플라톤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가서는 플라톤 본인의 철학이 이제 투영이 되었겠죠. 플라톤의 그런 사상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어 나갔을 거고요. 후반부 이후의 그런 그의 저술에서는 아마도 그의 철학들이 또 많이 녹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명성이 후대에까지 길이 남게 된 것은 플라톤의 이 같은 노력 덕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으로 전달되는 지식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기술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술은 남아있지 않고 플라톤의 저서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플라톤 때문에 결국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알려지고 하게 된 거죠. 아주 훌륭한 제자를 돕고 아주 훌륭한 스승님을 둔 그런 사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그림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책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라파엘로가 그린 르네상스의 거장이죠.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철인들이, 그러니까 철학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그리고 둘 중 왼쪽에 보이는 머리가 없고 수염이 긴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옆에 나란히 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이 사진 네이버에서 아테네 학당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 또 혹은 제 네이버 포스트나 블로그에도 이 그림 올려놓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서 있고 사실 플라톤의 얼굴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입니다. 라파엘로가 자신이 존경하는 자기 신이 화가니까 자신의 그 모델이었던 다빈치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의 얼굴을 플라톤의 얼굴로 그려 넣은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그가 쓴 우주론 티마이오스입니다. 당시에 우주론이 썼어요. 이 책도 좋다고 하던데 제가 우선 나중에 좀 찾아서 먼저 접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수 있으면 소개 또 드릴게요. 2400년 전에 우주론을 썼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하찮게 여겨져요. 그냥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냥 잘 보내다가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이 돼요. 이게 무려 240년도 아니고 2400년 전에 쓴 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긴 유구한 역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또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인 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 그려진 16세기 플라톤은 2400년 전 사람이고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당시 세계 전체와 자연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연과학이 시작되면서 플라톤의 우주론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략 19세기서부터는 오늘 읽어드릴
드리고 있는 국가라는 책이 플라톤의 대표작처럼 통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그 플라톤의 향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본론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섹션으로 갈게요. 여러분은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의는 배분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재화를 다수가 나눠 가질 때 그 각각의 목과 관련한 정의의 개념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이 다루고 있는 정의 중 가장 핵심이 바로 배분정의입니다. 이 배분정의는 우선 재화가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죠. 그렇지 않다면 배분정의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재화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영어로는 그냥 goods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재화라고 번역하면 딱 한정된 양을 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그 재화라는 용어에서는요. 그렇다면 가령 지식은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배분정의가 해당되지 않는 구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글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한다고 해서 결코 제 지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식은 나눌수록 더 빛이 나는 법이죠. 배분정의가 문제가 되는 그 재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재화의 배분 결과가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배분정의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양반집 자손에다 명문대 출신이며 장관도 배출한 집안인 내 스펙과 달리 그렇고 그런 집안에다 이류대학 출신인 한 여성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나와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나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정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분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나눠주고 무엇을 나눠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눠주는가 하는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배분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정된 양의 재화죠. 이 파이를 3명이 나눠 먹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정도도 셋이 똑같고 덩치도 똑같아요. 성별도 똑같아서 누구 하나 남보다 더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만 이 3사람은 특별히 정의감이 뚜렷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남보다 더 먹으면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정도, 평범하게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자, 파이를 자르기 전에 세 사람에게 공정이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런다고 그 공정이 지켜질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먹는 순서를 정해준 뒤에 맨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파이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연코 파이는 공정하게 세 조각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게임에서는 배분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배분 정의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정의감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순서와 자르는 사람을 정해주자 배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규범도 아니고 도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절차를 그렇게 정해놓자 훌륭하게 배분 정의가 실현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도덕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도덕적인 규칙을 반드시 요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공학적인 뇌만 잘 쓰면 도덕의 힘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정의는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서양의 역사에서 근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조류 중 하나를 이루는 정치철학적 입장인 자유주의의 요체입니다. 자유주의자들도 물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의에 관한 윤리이론을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에게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법을 만들고 외곽적인 절차를 확립해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도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개개인의 윤리적 생활에 개입할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모든 버전에 공통적으로 담긴 생각입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법과 윤리를 완전히 일치시킨 조선시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를 구분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며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관직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유교 이념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국가에서는 정치와 윤리는 별개여서 정치 권력이 그 특정한 윤리적 입장이나 종교적 입장을 가지면 이는 오히려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이 이슬람 문명권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교리에 기반을 둔 윤리 규범을 나라의 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개인이 종교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 정치 체제에서는 국가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개입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당연한 상식으로 여깁니다. 국민들은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자신의 사적인 삶을 꾸릴 권리가 있고 국가의 공적인 힘은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입각한 정의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앞에 언급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도 정의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는 결코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구하지 못한다고도 역설하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를 넘어서 가치관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공동선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의라는 그 주제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마이크 샌델은 자신의 그런 생각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선이 닿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샌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그 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 공동선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확실하게 연결시켜서 이해한 선구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가치관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공동선, 이것을 처음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철학자가 플라톤이었다는 거죠. 플라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방금 이야기한 파이 게임을 플라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과연 순서를 정하고 파이를 나누고 하는 절차를 누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절차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어때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 조각의 파이가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그런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차 자체가 윤리적인 것과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공동선의 주제인 거죠. 자유주의는 구성원 중 누구 하나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더라도 배분 정의라는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윤리적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그 가치가 없었다면 절대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행히 그 앞에 그 같은 파이를 세 사람이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복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한 걸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어도 아까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나누도록 하는 것, 그런 방식, 전략을 써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차피 다 먹을 수는 없고 자기한테 남은 것은 제일 작은 파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굴려보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는 그 3등분한 것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3등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한 조각이 마지막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능한
이 파일을 가장 정확하게 3등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죠. 특별히 우리는 저 사람도 저 사람을 배려해서 A와 B도 공정하게 B도 A보다는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배분을 했을 때도 그런 그 3등분, 정확한 3등분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인간사의 이 국가 혹은 인간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공정이라는 공동선, 이 가치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의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꼭 있어야 하며, 그런 집단이 통치를 해야 올바른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없이 정의로운 국가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었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 그 정의로운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현대의 민주정치 이런 것에 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그런 이제 반론의 여지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 국가의 맥락은 지금 윤리철학으로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지, 정치 철학, 정치 제도로서의 국가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의를 알아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전개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가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몇 곳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기원전 385년에서 37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작품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던 생전에 기원전 41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교회의 피레우스 지역에 살고 있는 케팔로스라는 아주 유복한 사업가의 집에서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책 속에서 보면요, 대화 상대는 케팔로스의 아들인 폴레마르코스와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 지식인이었던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귀족 집안 자제로 플라톤의 형들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등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약 4번에 걸쳐 이를 밝히기 위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가치관과의 관점에서 시도한 접근이었고, 두 번째는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접근이었으며, 세 번째는 계약론적 접근, 네 번째는 이상국가의 모델 구성을 통한 조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가치관과의 관점에서 시도한 접근을 살펴볼게요.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 부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사업도 번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원로
그런데 당신에게 돈을 많이 번 것의 의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케팔로스는 대답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의 의미가 정의롭게 사는 데 있다고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다양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냐고 되묻죠. 그러자 케팔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 죽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죽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떤 빚도 없기 때문에 신세 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남에게 빌린 것을 제때 잘 돌려주는 게 정의냐고 되묻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신세를 지지 않고 제때 갚는 것, 그렇기 위해서 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빌린 돈만 제때 잘 돌려준다면 그게 정의로운 삶이냐?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케팔로스는 자신이 대답하는 대신 아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넘겨주고 자리를 뜹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이 같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물러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그 집안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정의관이었던 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아들에게 폴레마르코스죠. 그 아들에게 내가 친구에게 명검을 하나 빌렸는데 그 사이 나의 친구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고 말았다면 과연 이 칼을 돌려주어야 마땅한지 묻습니다. 나의 친구는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이 칼을 돌려주는 게 맞겠니? 아니니? 라고 질문을 바꿔서 던진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폴레마르코스에게 남에게 빌린 것을 갚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 칼을 되돌려 준다면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폴레마르코스가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고 나와 적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을 돌려주면 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에는 이미 상당한 오류가 따릅니다. 플라톤도 이 부분에서 정의가 덕이고 좋은 것이라면 상대가 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니까 이런 대화들을 하겠지만 멋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때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개입하면서 흥미로운 두 번째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란 힘센 놈의 이득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정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며 또 법이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 복종하게 만드는 것, 즉 강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법을 따르는 게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결국 강자의 이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런 트라시마코스의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합니다. 그 반문 자체가 결정적인 논박은 아니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취했던 그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시사하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이어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단언을 반박할 수 있는 논변을 몇 가지 더 제시하고요. 결국 소크라테스의 집요한 논박에 트라시마코스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게 된다고 해요. 그렇더라도 그는 말싸움에서 진 것뿐이지 자신의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트라시마코스의 의견에 살짝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나이 들어서 철들어가면서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의나 정치에 대한 생각이 이 약자를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있는 자를 위한 혹은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 계층을 위한 정치 아닌가. 그들의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는 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좀 느끼고 있어서였는지 트라시마코스의 일견 고개 끄덕여지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 제 이야기는 접고 이제 국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국가 2권에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시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트라시마코스가 했던 이야기를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는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여요. 좋다고 말하는 것에는 수단으로서 좋은 게 있고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게 있습니다. 글라우콘은 바로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그 자체로 좋은 것, 둘째는 수단으로 좋은 것, 셋째는 그 자체로도 좋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는 정의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수단적으로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수단적으로만 좋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다 보니 어느 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 하에서 정의는 서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협약을 깨고도 결코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런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협약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협약이 그에게는 불필요한 거죠. 이 사회계약 이론에서 정의는 곧 게임인데요. 이렇게 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처음과 달리 상황이 변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제재 없이 이 협약을 깰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이 협약을 지킬 것 같지 않죠. 이렇게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정의는 이론적으로조차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글라우코는 이 계약론적 정의를 제시했던 글라우코는 자신이 말한 계약론적 정의관에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요청을 해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손해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앞서 살펴본 대로 정의는 경험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그 논리요. 그리고 계약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그 게임의 규칙에 합의하고 그를 통한 정의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들로 정의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설명이 성공할 경우 정의는 손익계산을 떠나 비록 내가 때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 자체로 정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입증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가 내재 가치임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자, 보시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개인은 단위가 너무 작아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대신 이상적인 국가를 먼저 구상해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정의가 그 자체로 추구함직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이상국이 등장하는 거죠. 이상국은 어쨌든 정의로운 국가일 텐데, 정의로운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얻어진 그 결론을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접근 방식이었고요. 이는 다시 말한다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은 글씨로 썼을 때와 큰 글씨로 썼을 때 어느 쪽이 눈에 더 잘 띄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큰 글씨로 썼을 때가 잘 보일 텐데요. 국가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큰 글씨로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고요. 잘 보이지 않는 개인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잘 보이는 큰 글씨의 국가의 정의를 먼저 파악해 보자. 그런 후에 그것을 개인의 정의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자라는 이제 시도이고, 이것은 이제 국가와 개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국가의 기원과 성장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국가의 구상을 시작해 나갑니다. 자,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선 협약적인 성격의 무언가가 작용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셋이 국가를 이루면 그 안에서 분업을 하겠죠. 그것에 아마 이제 국가를 이룬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분업화를 통해 한 사람은 신발만 만들고, 또 한 사람은 농사만 짓고, 또 한 사람은 의복만 만들면 혼자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최소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겠고요. 그렇게 단순한 모델만으로는 국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겠죠. 재화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야 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시시비비가 생겨서 법률도 필요하다 보니 점점 국가는 팽창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팽창한 국가는 안전을 책임져주는 집단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또 이제 군인이라는 집단으로 구현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온갖 직종이 모여 있는 복잡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고, 이런 전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진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며, 이러고 나면 이런 과정, 이런 내용들을 다 두루 파악하고 나면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가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안이었던 거죠. 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 이상국, 즉 아름다운 국가의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엔 이들을 위한 조력자, 즉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자입니다. 이건 당시의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런 이데아의 그 구성, 계층이에요. 뭐 이것에 맞다 틀리다 뭐 정치적인 논박을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오늘은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또한 이 세 계급은 절대 세습되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통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통치 계급이 되고, 계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통치 역할을 맡는 거고, 군인으로서 통치자를 조력하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은 군인 역할을 맡는 거고요. 군인 직업을 택하는 거고요. 통치 직업을 택하는 거고, 또 나머지는 생산자의 직업을 택하는 겁니다. 그 업을. 그리고 빈부격차는 국가 분열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상국에서는 이를 최소화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어김없이 내전과 내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상국가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요.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맹목적 생산활동을 못하도록 합니다. 욕심껏 생산해내고 소유해서 누군가 덮어놓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한편 가장 권력이 있다고 할까요?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표현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역할상 어떤 이 사람들 간의 중재나 아니면 어떤
원칙, 법률 같은 걸 제정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는, 아니면 어떤 그 사법적인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통치자 집단, 통치자 역할,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 통치자 집단군, 직업군과 조력자 직업군을 묶어서 수호자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수호자 집단은 사유 재산을 일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죠. 말하자면 이상 국가에서는 통치 계급이 제일 가난하고, 피통치 계급은 자꾸 여기 계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부 반응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통치 집단이 제일 가난하고, 피통치 집단은 사치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통치 집단은 마치 죄수들처럼 수용소에 살며 식당도 공동식당에서 합니다. 이것이 이상 국가의 단적인 모습이고요. 즉 권력자가 권력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는 그런 통치자 직업군이 물질적으로는 가장 손해를 보는 사회, 이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상국가라고 플라톤은 정의를 한 거예요.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그 국회의원, 보수가 없는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이 직업을 자기 적성에 맞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게 재미있고 좋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통치하거나 군인, 이런 조력자의 역할하는 그런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것을 해서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데,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상국가에서 정의를 해놨고요. 반드시 어떤 계급이 좋다, 그런 우월하다, 이런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하지만 사람의 본성으로는 사유재산 하나 소유하지 않고 국가 통치에만 전력을 다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범인으로서는 그런 욕망을 자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일에 사욕을 버리고 그런 재물에 대한 추구 이런 것 없이 순수하게 자기의 직업적인 그 역할을 충실히 거짓없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일에 적합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호자 집단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플라톤이 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국가라는 책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국, 이게 전체주의 성격을 띈다, 이런 반론, 이런 것 있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이 국가의 핵심 골자가 아니라, 플라톤의 책의 골자가 아니라, 그런 수호자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욕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익에 헌신해야 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마인드를
마인드와 행동을 내재화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바로 국가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겠죠? 보시겠습니다. 수호자 집단이 나라를 지키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므로 그들은 체육교육도 받고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음악교육도 받습니다. 이 경우 음악교육은 오늘날 문학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넓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화랑교육이 생각이 나네요. 그 화랑들에게 지덕체를 강조했고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던데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과목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국가 구성원 누구나 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분세습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 계급에 생산자 군에 있는 그 자녀들도 모두 그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는 초등교육 과정인 셈인데요. 이 교육 과정에서 수호자 집단에 소속될 인재가 선발되어서 계속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속적인 나는 돈이 좋고 즐거움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 생산자 군으로 남는 거고, 그 중에 이 통치 역할 그리고 조력자 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그것에 이 국가에 정의되어 있는 그 교육을 받는 거고요. 수호자 집단 중에서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가 되려고 하면 총 50여 년에 걸친 교육 그 커리큘럼을 다 밟아가야 된다고 해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하나의 한 명의 통치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일련의 스텝 그 과정들이 커리어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경력 패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총 50년에 이르는 과정을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정치자들은 얼만큼의 교육을 받고 그 위치에 가 있는 걸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 국가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신분에 신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 적합한 역할군에 소속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면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의 기본 요건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이제 각 그 역할군에 속한 국가 구성원들이 그 역할의 특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런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구상해서 보여주려 했던 이상국의 모델이 다름 아닌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상국으로서 아름다운 나라란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훌륭한 나라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정의를 통해 개인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조금씩 이제 다가가 보겠습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훌륭하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다음 4가지 점에서 특장점을 지녀야 했는데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4가지 중요한 덕, 아레테가 바로 그것입니다. 4가지 중요한 덕목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아름다운 나라도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또한 정의로운 나라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한 나라가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지혜로운 나라가 됩니다.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바보가 됩니다. 한 나라의 국사를 맡은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에 따라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개인에게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능에 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의 영혼의 기능 중 이성이 제 할 일을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 일을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결정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통치자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일을 개인 안에서는 이성이 맡고 있습니다. 이성이 빈약해서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한 개인 전체가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을 길이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용기인데요. 이상 국가에서 용기란 그 나라의 군인 집단에 해당하는 덕입니다. 아레테. 가령 한 나라에서 생산자 계급에 속한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라 전체가 용기라는 덕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한 나라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집단이 용맹스러워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가 없고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을 때, 즉 그 나라의 군인들이 용맹스러워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나라 전체가 용기 있다고 평가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개인의 입장에 대입시켜 본다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혜에 해당하는 이성 외에도 기계롭다, 기계가 높다 할 때 그 기계요. 기계를 관장하는 기능과 욕구를 관장하는 기능이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는 그 중에서 이성이나 욕구가 아닌 기계와 관련된 덕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머리가 좋다거나 밥을 잘 먹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기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덕목을 언급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절제인데요. 절제가 있는 나라, 절제가 있는 국가란 국가의 통치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군말 없이 이를 잘 따르는 것, 즉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력을 가진 군인들, 경제적 수단을 가진 생산자들이 통치 권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려 나서려 들면 그 나라는 절제를 할 줄 모르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 전체에 절제가 없으면 훌륭한 나라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개인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절제는 기계나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통제를 잘 따르는 그런 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용기, 기계나 그와 같은 그런 좋은 것도 개인의 기계도 그렇고 또 이 자신의 그 욕구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이성적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런 나의 바램, 욕구, 욕망 등 이런 것들을 이성에 따라서 적절히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절제라는 기능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본능적인 욕구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울컥하는 기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그 개인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가 평소에 아무리 머리가 좋든 운동신경이 좋던 아름다움이나 예술이나 뭐 그런 욕망, 뭐 지적 욕망, 뭐 아니면 신체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남다르든지 간에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 하더라도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덕목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인 국가에서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그 직업군, 그 층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내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 전체에 속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살펴본 절제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절제가 군인군이나 아니면 생산자 직업군에 속한 것과는 달리 정의는 나라 이상국의 한 부분이나 특정한 그 직업군의 그 층에 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체가 전 직업군, 전 층이 다 갖추는 덕목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정의는 한 나라가 앞에 말한 모든 덕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그 전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상국에서는 지혜는 주로 이 통치자 군이 갖춰야 되는 것, 그리고 용기는 그 수호자 계층이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생산자 계층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의 같은 것은 이 3가지 군, 층에 한 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갖추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앞의 것들,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구현되어져 나오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 국가의 정의를 개인의 입장에 또 대입을 시켜보면 영혼의 어떤 한 부분이 발휘해야 할 기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립하는 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성과 그 기계와 욕망, 욕구, 이 영혼을 이루는 이 요소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제 기능을 제대로 적절하게 수행을 해낼 때 한 인간이 전체로서 갖추게 되는, 그럴 때 비로소 이 겉으로 발현되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정의라고 본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이성을 비롯해 기계와 욕구의 작동이 각각의 특유한 덕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발휘가 되겠죠. 각각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 속한 덕으로서 정의는 마치 몸의 건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의를 덕으로 갖추지 못하면 영혼의 건강이 파괴된 사람과 같은 꼴이 되고 말겠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
즉 내재 가치를 가진 것이고, 또 그것을 갖추면 많은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모두가 다 그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정의가 그런 건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갖추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플라톤이 정의하기를, 정의란 사람이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것도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존재론적 조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설명을 좀 더 형이상학적인 색채를 띤 일반적인 원리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은 단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죠. 어떤 것이든 대체로 복합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이 각기 다르고 고유하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구성 요소들의 기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이 서로를 받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사물은 온전하게 하나의 사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구성하는 것에는, 우리의 영혼을, 나라는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에는 이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나의 욕망도 있고, 그것이 신체적인 욕망이든 지적 욕망이든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든 그런 이제 무수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각종 그 기관들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죠. 손, 발, 귀, 눈, 피부 뭐 다 이제 그러기 위한 하나의 기관들일 텐데요. 이것들이 이 이성에 따라서 그 용기와 이 욕구들이 적절하게 절제되고 조화되는 그 상태에 그것을 정의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국가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 각자의 역할들을 고유하게 수행하는 구성원과 그런 집단들, 그런 역할, 조직들이 모여서 각각 제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 역시 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간,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개인일 겁니다. 플라톤의 기준에 따르면 나에게 역할을 주지 않는 사회, 내가 기능하도록 할 일을 주지 않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성, 그런 적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그 몫을 해내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정의로운 국가의 의무이고, 훌륭한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정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본으로 삼아서 나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사색하면서 읽어볼 책입니다. 관련된 그 플라톤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 나라는
이상국은 지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아마 하나의 본으로서 위치해 있을 것이네. 그래서 쳐다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꾸릴 수 있게끔 말일세. 그것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는 사실 별 상관없는 일이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그것에 속한 것만을 행하지 다른 것에 속한 것은 행하지 않을 테니까. 네, 위의 문장을 통해서도 플라톤의 이상국은 실제가 아닌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정치 철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정치와 윤리의 연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며 도덕 철학과 개인주의가 더 강조된 작품입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지상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나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플라톤 철학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리려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정말로 정직하려면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어쩌면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영원히 탐구해야 할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의의 정체를 알려 하고 서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는 사회에서는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함부로 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의를 마구 자행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이 정의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더 심하게 바로 할 테니 말입니다. 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계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보탠다고 하면 개인 차원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려 하고 잊지 않으려 하고 그 정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노력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정의로운 사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상적인 상태라 하고요. 이 한 문장으로 끝내려 했는데 사실 이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국가론에서 통치자 역할, 통치자 집단을 키워내는 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의 엑기스만 여기 표현되지 않은 엑기스만 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유라는 것에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자유가 이제 1단계의 자유라고 하면 2단계의 자유는 숙고적 자유, 반성적 자유. 그래서 나의 그런 욕구들을 이제 한 번씩 스스로 숙고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추구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묻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는 단계, 그 1차적인 그런 욕구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 단계가 이제 2번째 자유의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그런 한다는 에서 취사 선택한다는 그런 것,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는 나에게 없지만 바람직한 것들, 내가 희망하는 어떤 이상,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 갖춰져야 하는 것들, 나에겐 없지만 나에겐 없는, 현재의 나에겐 없는 욕구지만 이상적인 나라고 하면 가지고 있을 그런 욕구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고 그것을 위한 위에서 내가 이 나의 욕구들을 조절을 해내는 단계, 그런 단계를 제3의 자유의 단계라고 하고, 그 아이디어란 상태의 자유를 추구하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아니면 인류의 당신이 지성이 되려고 하면, 아니면 무슨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하면 너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갖추고 싶니? 그런 사람이라면 응당 요구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니? 그에 비추어서 너의 욕구와 자유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니?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너의 그 자유로 소화시켜야 하겠니? 하는 그런 교육들이 바로 그 통치자 역할의 교육에 에서 가르치고 추구하도록 지향하는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갔어요. 뭐 선거가 다가오고 해서 그렇기도 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공부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긴 시간 들여서 읽어드렸는데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에 끊었다가 쉬어가면서 들으셔도 되고, 반 정도 듣고 또 다음날 반 정도 들으셔도 그래도 되고요. 네, 어쨌든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미셸을 물러가겠습니다.